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확진 가능성이 높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에는 계속 집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전병을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면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입니다. 이제 50일 만에 30명 아래로 줄어든 건데 이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던 대구에선 한 명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상황은 그동안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이 정책의 시행 결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확진자는 줄었지만 자가격리자는 상당합니다. 서울에서만 해도 2만여 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지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또 인권 침해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그 자가격리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 인권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정부가 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홍콩이나 대만 등에서는 이미 이 입국자들,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 손목밴드를 착용을 하거나 또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들 대상으로 전원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격리 대상자 중에서도 위반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키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좀 더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그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조금이라도 이 격리 조치에 위반하는 그런 일탈 행위를 했을 때는 이 방역 당국이 이를 인지하게 되면은 바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점을 확실하게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전 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고 4.15 총선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가격리된 유권자도 이번 총선 투표가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좀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참정권에 대한 중요성을 이 정부 당국이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별도 동선으로 투표하게 할 경우에는 이 행정 당국에서 이들을 이제 별도로 이동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투표 현장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요. 또 비닐 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그리고 이제 기표소에 입장하는 과정에서도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토록 함으로써 혹시라도 모를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접촉자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해소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본인들도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이제 이 타인과의 접촉이라든지 이 혹시 모를 그런 동선을 이탈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가격리자를 투표소까지 이송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투표를 하고 싶다 이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인가요? 일단 그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이 행정당국에서 대상자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별도의 어떤 연락 체계를 통해서 이분들을 뭐 버스라든지 그런 교통수단으로 이동을 보장한다고 한다면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투표 현장까지 안전하게 이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투표가 끝났을 경우에도 이들을 또 이 준비된 그런 교통수단을 통해서 자가까지 격리 조치될 수 있도록 이송 수단을 제공한다고 한다면은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과의 접촉을 통한 혹시라도 모를 네. 그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해외에서 입국한 분들이거든요. 지금 해외에서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가족 간의 2차 감염이 무려 56.9%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가족 간의 감염 어떻게 좀 차단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가격리 그 기간 중에 네. 불가피하게 이제 가족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식사의 제공이라든지 또는 저희 방 청소라든지 네. 그리고 또 각종 의류 또 뭐 세면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네. 불가피하게 접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런 접촉 과정에서 이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만남, 비말 접촉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그 지자체에서는 가족들을 또 별도로 지역 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안심 숙소를 마련해서 네. 저렴한 비용으로 숙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 전원을 우한 교민들과 같은 시설 격리로 격리 조치한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그런 격리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확실하게 이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 구성원들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촉에 따른 이 감염을 우려한다면은 네. 가족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접촉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네. 별도 시설에서 생활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외에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꽃구경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쇄되지 않은 곳으로 상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넓은 야외에서는 마스크만 쓰면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그 이동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 만약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무증상 감염자가 비말을 전파하는 행동이 발생이 되고 네. 또 그럴 경우에 이런 그 비말이 본인의 호흡기로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야외 활동이라 하더라도 내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불가피하게 그런 장소를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위 사람들과 늘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m 사회적 거리두기 많은 분들이 좀 실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유은혜 부총리가 확진자가 50명 이하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 네. 등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0명 이하라는 거 어떤 네. 기준으로 세운 걸까요? 일단 50명 이하라는 기준은 네. 우리가 이제 전국 지자체 순항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지자체 규모별로 본다면은 대단히 낮은 숫자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염원의 파악이 가능한 그런 네. 정도의 이제 환자 발생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 환자라고 한다면은 병실에서 충분히 환자들에 대한 진료, 격리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당국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의 등교와 관련돼서는 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또는 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 그 수준을 현재로서는 일주일 내에 50명 환자 발생 이하 그런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근거 없는 이런 뭐랄까요? 카더라 통신처럼 네네.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아동들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을 침묵의 전파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증상 자체가 없는 반면에 그리고 또 이 중증으로 질환되는 가능성도 대단히 낮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께서는 아동들이 등교를 했을 때
혹시라도 감염이 돼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 대한 등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교육당국이 그 아동들의 가족 내에서의 증상 발생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 교직원들도 또 아이들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네. 이 교직원들에 대한 관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에서 모든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매일매일 전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안심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2m 정도 간격을 늘 두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족 내에도 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면은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냈을 때 보다 안전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 룸사롱이나 클럽 422곳에 대해서 영업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최근에 확진자가 2명 나왔던 유흥업소에서는 CCTV가 모두 꺼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역학조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네, 사실 이런 유흥업소들의 경우에는 이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네. CCTV를 대부분 꺼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방역 당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CTV가 아니더라도 이 업소 측에서는 이 업소를 방문하는 그런 손님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네.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름, 또 방문 인원, 그리고 뭐 대표자 연락처 이 정도는 파악을 해둠으로써 혹시라도 모를 환자 발생,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의 접촉자 조사에 그런 자료들이 제공됨으로써 CCTV가 아닌 그런 업소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 역학조사가 소위 말하는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지금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80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에서 9명, 대구가 오늘 신규 확진자가 있네요. 7명이고요. 서울이 4명 추가 확진되면서 총 30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30명입니다. 네. 전일에 비해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어떻게 추세를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금주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50명 이하 추세를 네. 계속 유지하고 있다. 네네. 이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은 좀 답답하시더라 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19일까지의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신다면은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일일 신규 환자 발생 양상은 네. 이 정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 위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라든지 네. 또는 종합병원 또는 종교시설, 뭐 PC방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환자 발생이 대단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면은 접촉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지역별로 확진자를 확인해 봤는데 네. 대구가 어제는 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오늘은 7명이 늘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 대구라는 지역은 이미 많은 그 지역사회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네. 또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 지역에서의 환자 발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로 연장이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19일이 됐을 때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이 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네. 앞서서도 이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네. 각 나라별로 이런 그 접촉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 접촉 그런 수준을 완화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지역세 감염 숫자가 비록 20명 또는 30명 수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네. 바로 이것들을 이 완화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이 의료계 그리고 또 방역 당국이 이
적극적인 그런 이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던 부분이지만 이번에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 사례가 또 굉장히 큽니다. 해외 유입이 30명 가운데 무려 1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이 났는데 네. 과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면 좋을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이 해외 입국자들 중에서 네. 이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는 것들은 이미 우리 시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해외 입국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네. 다른 무엇보다도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네. 또한 이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힘든다고 할 경우에는 가족들 스스로가 이 격리 대상자와 격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생활을 하든지 네. 또는 아니면 다른 이 호텔이나 또는 이런 리조트 이런 데서 생활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통한 가족 간의 감염을 소위 말하는 0% 수준까지 낮춘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망자가 3명이 늘었습니다. 네. 특히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의 늘어나는 추세인데 치사율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이제 전체 이 확진자들의 전체 이 사망률, 치명률이죠. 현재까지는 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령대가 증가될수록 네. 60대, 70대, 80대에 따라서 치명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네. 특히 80대의 경우에는 20%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고령자들의 경우에 또한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심신이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치명률이 높아지는 거다. 따라서 이들 고령자들을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망을 막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의료진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강화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의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이 치사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사망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또 이 요양원에서 사망을 했느냐, 또 가정에서 사망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집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치명률이 계산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한 분들만 이 코로나19 사망자로 간주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에서 발생하는 사망자들을 전혀 통계를 잡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치명률을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정확한 치명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 요양시설, 가정 내 모든 사망자가 반영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게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뉴욕 시내에서는 시신 안치 공간이 부족해서 인근 묘지섬에 시신을 집단 매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이 미국에서 뉴욕 주지사가 며칠 전이죠. 조금은 좀 진정기면에 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바로 또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19 양상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의 증감에 따라서 방역 당국이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니다. 특히 이제 뉴욕주와 뉴욕시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결국은 병원과 이 안치실에서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150년 동안 무연고 시신을 처리했던 하트섬이라는 그런 지역에다가 현재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병원에도 병원에 쉽게 말하면 우리 같으면 영안실이죠. 이 냉동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트럭을 개조를 해서 쉽게 말하면 냉동으로 이 시신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까지도 마련을 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던 건데 지금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역시나 또 역학조사를 빠르게 이뤄내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휴대폰 위치 정보, 네.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동선 추적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초창기만 하더라도 네. 역학조사관이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자료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에서 자랑하는 3T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스트, 네. 또 트레이싱, 이게 바로 역학조사죠. 그리고 다른 T는 트리트먼트입니다. 치료.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방역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3T 중에 하나인 트레이싱이 네. 바로 이 역학조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국토해양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합심을 해가지고 이 28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이 환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바로 이제 연계가 돼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이 요청을 하면은 10분 만에 자료가 이제 모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은 물론이고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3T, 테스트,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네. 네, 이 세 가지가 전부 잘 어우러져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